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전계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서 이기영 기자 국회 연결해서 알아봤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새누리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비대위 구성 성격 어떻게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비대위와 별도로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 4.13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참패로 끝나고 제1당까지 내준 상황에서 네. 정말 그때는 황골탈퇴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원내대표부터 정책위의장 이런 걸 선출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외국 방문, 순방, 이란 방문을 갔다 와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좀 더 사라지지 않았나 네. 이런 어떤 이제 걱정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저는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바꿀 정도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쇄신의 이미지는 네.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그러니까 이번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사실 안 그래도 보면은 설문조사까지 했을 때 뭐 관리 비대위로 하냐, 혁신 비대위로 하냐 무슨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런 의견이 그동안 친박계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일단 최선의 카드를 찾지 못했다는 네, 것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선의 카드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 네. 권한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동력과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예. 이런 분을 찾아보니까 결국 안 나타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의 카드가 없을 때 차선을 선택하자. 예.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예. 당 내부의 기대도 있고 국민들도 뭔가 좀 새누리당이 변화할 수는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현실적으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한데요.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이 새누리당 선거 결과도 그랬지만 선거 이후에 나타난 지지율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30% 초반 이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수준으로 남아 있는 그렇죠.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경우에 이 경우에도 지지율에는 불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데려온다고 해서 네. 관리형 비대위다 예. 또는 혁신형 비대위다 그렇게 국민들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전당대회라면 네. 그 이전에는 그래도 원내대표가 가장 당 내를 잘 소통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 원내대표 이 정진석 당선자가 맞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고 그렇다고 네. 비대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결정 사항 중에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단순히 원내대표 이상의 수준에서 내려야 되는 결정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그랬고 또 사람도 없는 마당에 이런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를 끌어가는 그런 네. 국면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전당대회 이전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예. 이것을 비대위까지도 맡게 된 원내대표가 과연 야권과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소통하느냐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상공회의소의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 솔직 담백한 이런 의견도 전달은 했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 형성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예. 향후 이 비대위의 성공 여부의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지금 총선 끝나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말씀하시지만은 새누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혁신을 진짜 겉만 남겨놓고 싹 바꾸는 이런 혁신을 좀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좀 크다라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9월까지 원래 이제 당초 7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9월까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겼는데 그 사이에 그럼 이 구조, 이 형태로 어떤 혁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혁신위를 또 새로 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걸 보면 집권당이라는 그 한계가 보입니다. 네. 청와대 대통령 임기가 1년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집권당을 완전히 뜯어 고치면 네. 당면까지 바꾸는 정도까지 되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든가 대통령이 당을 떠나라는 그런 신호를 익힐 수가 있기 아, 예.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네네. 청와대 대통령의 그 위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총선에서 민의는 새누리당이 새롭게 바뀌라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여기에는 당청 소통 그리고 대통령의 자세 변화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당의 어떤 본질적인 그동안에 과도하게 비대화된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저 오만한 모습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비쳤던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선거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부기를 좀 많이 빼고 네. 지방도 빼고 해서 스림화된 정당 그리고 기동력 있는 정당 그리고 민의를 바로 받아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한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답변이 길어지면 네. 정치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을 놓치면 예. 효과도 없고 네. 이미 국민들은 그 마음을 중도층에서 제3당이라든가 그리고 제1당한테 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혁신 비대위를 좀 어떻게 꾸릴까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했지만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모셔올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긴 했었거든요. 당 내외에서 골라보겠다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좀 어떻게 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사람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선거 총선 패배의 중심에 있다면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역시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는 걸림돌로 지금 현재는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죠. 외부에서 힘이 들어가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네. 아니면 걸림돌 자체가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 예.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할 테니 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친박은 뒤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역할만 할 테니 예. 누구든 데리고 와서 새누리당이 정권을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예.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적 결단으로 양보하겠다. 뭐 이런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당청 관계가 복원이 되면 예. 당내에서 최대 다수 계파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힘이 센 비대위원장 또는 혁신위원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 문제만으로 이게 될 것이 아니다. 예. 역시 저는 이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본인에게는 또 위기이자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 장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민심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는 본인이 킹메이커가 되든지 아니면 당을 정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더 강하게 혁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결국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악력이거든요. 예.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당내 비대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당내 장악력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도 그랬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비대위만큼은 당 내에 원내대표로서의 조정 능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혁신 부분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또는 혁신적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효과를 누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물들은 혁신 위장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예, 더 효과적으로 판단했을 부분이고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론되었던 김항식 전 총리나 네, 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론됐던 이유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이 정진석 비대위의 결국 성과와 평가는 지지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지지율, 이 소법 개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 야권과의 소통, 대통령과의 관계에서의 당청 관계 보고는 얼마만큼 정진석 비대위가 잘 하느냐도 달려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민생 법안을 국민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정쟁적인 이슈보다는 민생 법안을 다루어주고 또 통과시켜 달라라는 것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 집권 여당이 지난 4년간 이 따지고 보면은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3년간 제대로 주도적인 역할, 특히 정치 개혁에서 못했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개혁적인 부분에 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여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정진석 비대위가 보여줄 때, 예. 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일 수 있겠구나 그런 이탈청으로부터 시그널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정진석 비대위의 성공은 소법 개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조를 보면 새누리당의 어떤 앞으로 그 소생 전략은 이미 구도가 이제 삼각편대로 정해진 것 예,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제2당과 집권당이라는 그 어려움을 야당과의 협상이라든가 정기국회까지의 어떤 그 한시적인 그런 네네.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내대책이죠. 네. 그리고 쇄신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혁신,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성동격서적인 그런 예. 인물을 찾아서 예. 저는 야권의 대표 중에서 한 분을 모셔오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네, 한시적으로 쇄신위원장이 됐을 네. 때 예. 그럴 때 이분이 그동안에 방만해졌던 새누리당을 구조적인 개혁을 예. 해서 정착시켜 놓고 예. 뜯어 고치는 거죠. 외부의 시선으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7월이나 9월까지 전대가 열리면 전대에서 나오는 대표들이 대표 주자들이 몇 명이 있을 텐데 예. 이분들이 당의 미래와 그리고 내년 대선에 있을 재집권 전략을 당원들한테 제시함으로써 예. 새누리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그 시작은 전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새누리당의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어제 사실 뭐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김종필 전 총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방문하기도 한다는데 김종필 전 총리를 방문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 한번 함께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비상지도부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 가지고 조금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취합하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쇼. 걷잡은 거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는 또 뜻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이 3당 구도를 만들어준 것이 이제 협치를 좀 하라. 그런 명령 같아요, 총재님. 그래서 바로 DJP 그 시절이 협치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상호 대표하고 한번 좀 잘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DJP 때 하던 걸 좀 잘 검토해봐. 그럼 시작이 방안이라고 시작은 좀 잘 됐어. 잘돼. 제가요? 어. 나경원 의원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정리님. 내가 나경원 의원을 좀 지원해줬거든. 섭섭한 모양이야. 섭섭하긴요, 정리님. 섭섭하지 않습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정치적 스승이라는 김종필 전 총리를 좀 방문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기 그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최선보다는 차선을 좀 어떻게 선택해라 이런 얘기도 좀 중간에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결정을 차선책을 선택하는데 뭔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나? 뭐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예. 선택하기보다는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차선을 예. 선택하면서 저게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예. 한계치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요. 네. 저는 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당선 간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듭이 좀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결 국면으로 청와대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관계가 가서는 저는 오히려 더 큰 파국이 올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풀어내는 것은 예. 중정권의 어쨌든 맹주로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리 잡고 예.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좀 꼬여 있는 당청 관계를 풀려면 좀 권한을 대폭 좀 위임을 해주시고 예. 우리가 어쨌든 친박이든 대통령이든 끝까지 결사옹위의 자세로 갈 테니 네. 어쨌든 자율권을 최대한 주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상을 한 결과를 청와대가 존중해주는 예.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저는 김종필 전 총리를 면담함으로써 보여주는 모습이고 네. 저런 걸 통해서 정말 새누리당이 뭔가 정책정당, 혁신정당으로 좀 거듭나면서 야당은 그것을 다시 좀 뛰어넘기 위한 뭔가 대안을 내고 예. 거기에서 경쟁하는 구도 예. 이런 역할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하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엄청나게 큰 상징성이 있는 저 장면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충청권이 내년 대선에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충청권의 그동안의 상징적인 인물로 JP 가장 큰 인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DJP 공동정권을 해서 정권도 만들어 봤었고 예.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지금 호남보다도 충청권 인구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영충호 시대라는 그렇죠. 그런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는 공주고 그리고 김종필
전 총재의 문화생 아닙니까? 예. 최근에 박지원,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만나가지고 우리는 DJ 문화생이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어떤 세력화를 위해서는 그 어른들을 내세움으로써 이것이 예. 이제 정치 선전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패턴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음 새누리당이 갈 길은 충청권이다. 예. 물론 야당도 충청권 공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텐데 예. 그래서 저런 것을 보면 물론 본인 어떤 정치적 스승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뵌 면도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네.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징효가 큰데요. 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충청권의 어떤 맹주로서의 이미지 그런 어떤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소통한다는 모습 특히 정치적 멘토였던 JP를 찾아감으로써 단계 이런 소통의 과정을 예. 밟아 나가는 원내대표 또 이제는 비대위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흥미로웠던 대목은 이 하필이면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 경쟁했던 네. 나경원 의원을 꼭 집어서 지목을 네. 했는데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일종의 정치력을 보여준 그리고 예. 여성을 우대하는 JP의 면모도 한 번 더 좀 이렇게 에피소드적으로 부각시키는 예, 예. 그러면서 덩달아서 동반해서 관련된 오해까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나경원 의원을 뭐 견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하는 네.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 워크숍에 어제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원래 어제까지 휴가였는데 좀 미리 좀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휴가 기간 어떤 전국 구상을 좀 했을지도 관심 아니었습니까? 일단 4개월 동안 뭐 본인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뭐 이 고민에 집중됐을 예. 거고요. 결국 그것은 김종인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자기 체급을 얼마나 키워놓느냐. 예.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와 갈등 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후보를 찾아서 문재인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것이냐. 예.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김종인 현 대표가 자신의 체급을 최대한 키워놔야 하는데 예. 그러기 위한 행보가 어떤 것이 좋은지 전략 전술을 아마 구상을 다 했을 거고요. 예, 예. 그것이 본인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움직일 것이고 네. 그 첫 출발이 어제 이제 그 초선 의원 당선인들 워크숍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 어쨌든 뭐 정치의장 그 네. 대표가 이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좀 다르게 변재일 의원, 사선의 변재일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선수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사선이면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충북 청원 출신이고 사선 의원이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재경부에서도 일을 했고 예. 다분히 정치적이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예. 바로 이제 정규직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그랬을 때 더민주가 문재인 대표를 하든 누구를 하든 후보를 만들었을 때 그 후보가 밀고 나갈 정책적인 아젠다, 특히 경제적인 정책 예. 이것을 김종인 대표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짤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선택했다고 보고 예. 대선을 앞두고 선수는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어차피 누가 정책통이고 누가 더민주가 나갈 앞으로 그 미래의 어떤 전략을 누가 가장 확실하게 짤 수 있냐 예.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청 출신 아닙니까? 예. 요즘은 계속 충청이 충청 대세이기 얘기가 때문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충청 사선 의원 변재 의원을 네. 지금 정책의장을 했고 그 김종인 의원이 지금 이제 4개월 뒤 뭐 8말 9초에서 전대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대표의 속마음은 예. 그때 전대가 혹시 어떤 상황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전대가 연기될 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나 저는 예.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데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권을 뭐 배려한 부분 또 충청권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겠지만 변재일 정책위의장 임명자가 또 충청권에 가지는 영향력은 또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이 향후 플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념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더 부각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계파 색깔이 덜하고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과거의 어떤 경륜 등이 더 부각되어질 수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거든요. 네, 네. 이런 변재일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향후에 당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점 중에서도 보면 경제민주화 같은 이슈 또 고령화되어가는 유권자들에게 또 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면모들 그리고 또 이념을 탈피해서 지역적으로는 동진 전략 또 충청권 공략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이런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국민의당 상황도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보니까는 김영한 의원 사무총장 임명, 오늘 결정이 됐죠? 어제 결정이 됐나요? 오늘 결정이 됐죠? 네. 사무총장 임명하는 어제 밤에 결정됐습니다. 그랬죠. 네. 주임명 인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당내 호남 사무총장론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낙선 인사를 중요하는 부분 안철수 대표가 좀 관철을 좀 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 호남 출신을 뭐 앉혔으면 호남 정말 자민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예.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낙선자를 배려한다는 측면보다는 전국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의 다선 의원 비록 뭐 낙선했지만 네. 이분들 중용하는 것은 좋은 의미고요. 예.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는 것은 결국 김영환 사무총장의 본인 능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네. 호남과 비호남과의 관계를 당내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예. 지금은 의석수로 보면 호남이 절대 다수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사자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있는 예. 것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국 정당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실제로 들어보면 당내에서 굉장히 갈등이 이번에 많았던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일단 밀고 나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신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박선숙 그 이제 사무총장 이런 분을 후순으로 이제 물러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것과 정책 정당으로 변신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호남 정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니까 예.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전국 정당의 문제를 좀 더 강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네. 김영환 의원 사무총장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김영환 의원도 충북 청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충북이고 예. 그리고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한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생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쌍끌이 전략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김영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네. 주승용 의원도 아깝지만 중승용 의원까지 사무총장을 하면 호남당이라는 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로서는 뭐 아주 적절한 카드를 썼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마다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한 연찬회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승아 앵커의 설명 자세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나란히 초선 의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워크숍에서는 자만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는데요.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장차관이나 대학 총장 같은 화려한 경력을 가졌어도 국회에선 초선 의원일 뿐이라며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빨리 내려놓은 게 빨리 적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 올리겠습니다. 말보다가는 일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지도부와 그 윗선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대거 낙마했다면서 지금 선거를 하면 그나마 120석도 못 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무슨 움직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이 있습니까? 새로 태어나겠다는 무슨 각오나 결의나 자세나 행동이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초선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건 핑계고 변명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투톱인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계파 정치를 멀리하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워크숍에 참석한 김 대표는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지 말라며 작심한 듯 계파와의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또 개인적 인연으로 공천을 받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소신 있는 언행도 주문했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에 자기를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당내에서나 국회에서나 그렇게 발언을 하셔야지 저 국회의원은 뭐를 지향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 원내대표도 김 대표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초선 시절 2년간은 특정 세력에 줄 서지 말라며 초선답게 법안과 정책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또 성실성을 강조하며 군기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일부 당선인들이 워크숍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것을 두고 의총 등 당 행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상임위 배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사를 먼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구 주민을 모시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의원총회나 그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는
무조건 국회의를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냥 지역위원장으로 사셔야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어쨌든 뭐 다양한 그 조언들, 당부 말을 좀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금기사항, 튀는 행동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주로 조언을 했네요. 뭐 일단 뭐 저는 입학생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당신은 이렇게 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하고 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마 이제 조선 의원들이 바깥에서 보던 것과 실제 현실 정치를 대하면 본인의 생각 속에 있는 정치와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거고요. 예. 그것은 특히나 이해관계를 놓고 늘 갈등하고 싸우고 거기서 쟁취해야 되는 과정들이 또 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조심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 네. 이런 것인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저분들이 뭐 이번에 300명 다 모이셨지만 예. 사실 이번 총선은 다른 때와 달리 본인의 능력으로 당선이 된 분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운 좋게 온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서 본인의 능력보다는 상황이 왜 자신의 위치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시건방 떨고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4년 동안 정말 200가지 특권 가지면서 뭘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깔끔하게 버리고요. 정말 운 좋게 왔다. 그러려면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이런 뭐 기본 자세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줄 서지 말아라. 어디 개파 좀 색 드러내지 말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강조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강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되지 않을 걸 알면서 저렇게 한다는 것도 네. 언론용이라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이 당선된 순간부터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3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네. 국민들이 뽑아주는 대표자의 우리나라의 어떤 숙명 아닙니까? 지역에 가보십시오. 지역에 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뭐 김영호 의장은 지역에 가지 말고 국회에서 일하라. 좋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영국의 국회를 상징하면서 열심히 국회를 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입법 활동을 개인이 하면 뭐합니까? 미국과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당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어떤 뜻을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당론에 다 짓밟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먼저 바꾸는 것이 좋고 지역에 가보면 이놈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 뽑아놨더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 얼굴도 안 보인다 이렇게 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괴리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생각하면 국민을 위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밖에 없는데 정말 이것을 바꿔서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 그리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의회 이런 것을 역대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변혁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금방 이것이 없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원 협상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있고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을 가기 때문에 대선 국면을 가면은 의원들이 국회에 있으면 욕 먹습니다. 지역에 가서 표를 모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려운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어제 뭐 초선 의원들 뭐 지각한 거 보고 이름 적어놓고 어떻게 하겠다, 불이익 줘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요. 네, 20대 국회 위기이지 말입니다. 이런 인식이 당선자들 사이에도 또 각 정당에도 있기 때문에 앞다투이는 이 초선 당선자들에게 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도 직격탄을 날렸던 지난 공천 내용을 보면은 공천 내용에 대한 공유라든지 공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천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파국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국회 의원들,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국민들에게 줄 서달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심지어는 금기 원례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국회 의정 활동을 잘했을 때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역구 활동을 잘할 때 지역구 유권자들도 동시에 감동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회 당선자들에게 국회에서는 두 손만 유지하면 된다. 왼손과 오른손이 아니라 공손과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표 한 표 얻기 위해서 지하철 앞에서 90도, 100도로 수그려 인사했던 그 진정한 마음을 그대로 4년 내내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국민 유권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잘 될까요? 이 20대 국회 위기입니다.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칼막스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적 소유라는 것이 있는데 유권자들은
뽑아줄 때면 왕이고 네. 일단 뽑아놓고 대표자가 선출되면 그 다음부터 노예로 전락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대민주주의의 어떤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다들 이렇게 뭐 좋은 말이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아니 그럼 이거 꼭 초선 의원들만 상대로 기강 잡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재선, 3선 의원들은 안 그러느냐? 이런 비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선수에 따라서 뭐 네. 이제 허용 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네.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당에서 좀 더 규칙을 가지고 다룰 필요는 있다. 어저께도 뭐 지각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불참자가 나왔으면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징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 이거 뭐 상임위 배정할 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 정말 우리 당에서 이런 의원들은 네. 상임위 출석률이 예를 70% 이하일 경우에는 네. 공천 아예 배제하겠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을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이나 인격이나 이런 문제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되죠. 지역구는 부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네, 예. 의정활동보다는 사실은 지역구에 가 있다거나 네, 네. 또는 의정활동보다는 특정 계파에 줄을 서서 자신의 재선 3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궁리하는 순간 네. 저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 당내에서 이런 것들을 규칙을 정해놓고 제대로 제재하면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한번 의정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초선이든 다선이든 성역은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도 지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에 대해서 말 그대로 모니터링 기능을 더 강화해서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출석은 어땠는지 법안 발의는 어땠는지를 다 공개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예.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이 평가를 이후에 선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20대 국회만큼은 모니터링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좀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승아 앵커를 통해서 설명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야의 원내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가 관심인데요. 양당 체제인 현 19대 국회에선 1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다음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까지 3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배분하는 규칙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일단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는 2당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직은 새누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사유권을 갖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나눠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 전에 탈당파를 일부 복당시키면 원내 1당이 될 수 있겠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원구성 전 복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일방의 욕심만으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를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어디서 가져가느냐 관심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뭐 국민들의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고요. 예, 예. 만약 3당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대 시작부터요. 그렇죠. 본인의 정치에도 굉장히 큰 이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고 네. 가능한 한 협상을 시작한 마당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나 생사 여탈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니 네. 깔끔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서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런 것들을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합의 안 된 것은 다시 토론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이기도 하고 예. 또 이 세 분의 그 역할이 결국 본인의 정치적 위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빨리 끝내고 정말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상식선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민의는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행정부는 새누리당 네. 출신 대통령, 네. 그리고 의회 권력은 야당한테 줬기 때문에 예. 견제와 균형을 하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새누리당은 거부를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의회 권력은 명확하게 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입법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뭐 잘못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계속하자, 청와대도 계속하자 이렇게 하는데 야당이 이것을 또 거부할 만한 명분도 없을 뿐더러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입법률이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의 위치가 네.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해야만이 네네. 캐스팅 보트라는 그런 이제 역할에 어떤 더 이렇게 눈에 뜨게 네. 나타나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런 것이 이제 또 국민의당의 어떤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어쨌든 금요일 날 또 다시 한번 만나서 이렇게 회동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앞서서 아마 좀 전초전 성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전망도 있던데요. 네, 이 수석 원내 부대표가 모여서 예. 그렇게 또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국민의 뜻대로입니다. 예. 선거 결과도 그랬고 선거 이후에 이 정당 지지율도 야권이 다 합했을 때 이 새누리당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예. 바로 민심은 또 천심인데요. 그만큼 이 국회의장직 또는 법사위원장, 이 국회는 또 전반기 후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 우리가 13대 국회와 16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이 여당이 국회의장을 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당시는 대통령의 임기 1년 차 또 임기 3년 차인 반면에 이번에는 4년 차이고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아주 이 적나라하게 또 강하게 나타난 그런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또 정당 지지율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자리 다툼 때문에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 자체가 늦춰진다면 이야말로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네,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20대 국회 준비의 협치야말로 국민들의 이 떨어져 나간 멀어진 민심을 되잡는 가장 이 시급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정계원 평론가께서 딱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